예,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근대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던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사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매우 중요한 철학자죠. 그런데 이제 칸트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리주의를 공부할 겁니다. 칸트하고 공리주의 끝나면 다시 이제 교과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저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칸트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그 기준이 이제 합리론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성적 판단이었고요, 경험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험적인 그런 사실로 윤리의 기준을 삼았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했다고 했지만요, 윤리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그 이성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중시한 윤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성을 어떤 판단의 근거로 해서 칸트가 전개하는 윤리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칸트의 의무론, 그러니까 칸트의 윤리설은 의무론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리학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론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공리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윤리학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윤리학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칸트의 의무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학습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칸트 윤리사상의 장점과 한계, 의무론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영국의 윤리학자 로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의무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로스라는 윤리학자가 칸트의 의무론을 이제 현대식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점이 좀 있다 해가지고요. 로스는 조건부적 의무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죠. 조건부적 의무론.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칸트는 아까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학설을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실천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순수 이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칸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정신의 능력을 세 가지로 쪼개 가지고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판단력.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수 이성, 실천 이성, 그리고 판단력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 실천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칸트의 경우에는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 선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중요하다. 칸트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선의지는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도덕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정언 명령.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언 명령, 즉 정언, 도덕 법칙이 되려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보편화 가능성을 띄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은 좀 어렵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한 그런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 그러니까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보았고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서
이런 도덕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던 그런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이 대체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무론이 뭐냐? 여러분, 의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의무, 그러면은, 의무가 뭐죠? 의무 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무라고 하죠.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도리.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죠? 네,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의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이 마땅히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이제 여러분 요거는 저희 공리주의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 공리주의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하고 공리주의는 상당히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의무론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도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도리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공리주의는 여기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쾌락을 얘기를 합니다. 쾌락.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잘 보면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리주의는 아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쾌락을 가져다 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여기서는 도리죠. 의무죠. 의무. 의무에 있고요. 공리주의는 쾌락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쾌락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여기 동기를 중시한다. 왜냐? 여기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따라서 일을 할 뿐이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보다 많은 쾌락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결과를 중시하고요.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고 칸트의 의무로는 동기가 중요하다. 어떤 동기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나는 다 할 뿐이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를 왜 합니까? 어떤 결과를 바라나요? 아니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하는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이죠. 그게 바로 의무죠. 여기는 특별한 결과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서 용돈을 바란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효도죠. 그죠? 이거는 내가 그냥 도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이지 용돈을 바라고서 부모님한테 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칸트도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도리로서 다 할 뿐이다. 그런 동기가 중요할 뿐이지 이런 어떤 특정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공리주의는 상당히 다르죠. 여기는 너 남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왜요? 그러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에서 이런 어떤 결과적인 걸 따지죠. 피해를 주었는지,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걸 따지죠. 근데 여기서는 남을 도와라. 만약에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칸트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이 있지 않고 단지 그냥 인간의 의무를 다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 이건 뭐냐면 효도의 가치는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결과를 낳아서 있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칸트의 경우에는 목적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목적이 없어요.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인간으로서의 도리일 뿐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리주의처럼 쾌락을 목적으로 내가 효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칸트의 입장은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칸트는 이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법칙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도덕법칙은 실천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이성이 있고요, 실천이성이 있다고 칸트는 주장을 합니다. 순수이성은 뭐냐면 그냥 순수한 인식 능력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 인식 능력, 순수한 인식 능력을 순수이성이라고 하고요. 실천이성은 이것은 실천 능력입니다. 실천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인식 능력하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 능력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공부는 잘해도 만약에 실천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이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식 능력을 얘기하고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천 능력이다. 도덕적인 실천 능력이다. 그래서 순수 이성은요, 우리 이제 사람의 그 추구하는 가치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진선미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필요한 이성적인 능력은 순수이성이죠. 순수이성, 그죠? 순수이성, 즉 인식 능력이 발달해야지 진리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선을 추구한다? 착할 선자요. 선을 추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뭐 인식하는 능력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실천 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천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뭐 판단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여기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대표적인 저작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래서 칸트의 3대 비판서가 있어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3대 비판서가 있는데요. 이게 칸트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이성이 아니고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봤습니다.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 실천 이성이 뭐냐? 아까 제가 실천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실천 능력. 그래서 이 실천 이성은 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 이거는 순수하게 인식하는 능력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천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천 능력.
그래서 이건 도덕적인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실천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선을 추구하죠. 그죠? 인식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 진리, 진을 추구하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이 뭐냐? 그러면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 이것을 실천 이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칸트는 순수 이성 얘기했고 실천 이성 얘기했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칸트는. 그래서 실천 이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실천 이성이 우리 도덕적인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실천 이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칸트가.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을 하죠. 그죠? 그래서 자율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선의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의지가 뭐냐? 예, 선의지라는 단어도 칸트에게는 매우 중요한데요. 선의지, 뭐 선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착하고자 하는 의지.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옳은 행위를 여기 오로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칸트의 경우에는 도덕적 행동에 목적이 없다 그랬죠? 예,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즉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지, 그러니까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 그런 마음가짐을 선의지라고 부릅니다. 예, 내가 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선의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은 항상 옳은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의무에 따른 행동입니다.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칸트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 도덕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도덕법칙은 여기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까 조건이 없다 그랬죠? 아니,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의무로서, 도리로서 하는 것이다. 무조건 하라. 와 같은 절대적 명령 형식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명령 형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언명령.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가언명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언명령.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명령을 정언명령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긴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명령, 그걸 정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가짜 씁니다. 거짓가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시간에 그 가정법 같은 거 배웠잖아요. 가정법이란 건 뭡니까? 만약에 if절이 들어가죠. 만약에 무엇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바뀌면은 여기 종속절도 바뀌죠? 네, 조건이 바뀌면 여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일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나 누구 만나기로 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약속 장소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언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친구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약속 장소로 내가 꼭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언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언명령은 조건이 붙는 명령, 이것을 가언명령이라고 부르죠. 예, 가언명령.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절대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다 인정할 수 있죠.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법칙이 아니죠. 도덕 법칙인데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그것은 꼭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뀐다면 거짓말을 뭐 시시때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약속도 했는데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건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효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를 언제 합니까? 항상 해야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조건에 따라서 뭐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께서 뭐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 이것이 만약에 도덕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피곤하더라도 뭐 심부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피곤하니까 난 심부름 안 할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으면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법칙은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정식, 여기 정식이란 말을 썼는데요. 어떤 정해진 형식으로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무엇 못하라라는 정해진 형식으로 칸트가 도덕명령을 제시합니다. 정식이란 말도 좀 어렵죠? 정해진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무엇 못하라라는 그런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의 핵심 뭐냐? 여기 준칙의 다시 한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준칙이라는 말은 새롭게 또 나왔는데요. 이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 지금 칸트가 도덕법칙을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실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천 이성,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실천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옮기겠다는 실천 이성. 그런 실천 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실천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마라.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죠. 무고한 사람을 해친다? 이건 누구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도리죠. 마땅한 도리죠.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나만의 생각이라면 이거는 준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도덕 법칙일까요? 어떤 학생은 또 아닐 것 같아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어떤 학생한테는 도덕 법칙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뭐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건 도덕 법칙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도덕 법칙이라고 만약에 파악을 했다면 그것은 그 학생만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학생의 생각을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편화 가능성 그리고 이게 참 잘 안 나오네요.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요. 준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각각의 개인이 나름대로 정립한 행위의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각의 개인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해. 각각의 개인이 생각하는 것.
각각의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규칙, 이것을 준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개인의 생각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즉 보편화되면 그것을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칙이 발전하면 법칙이 되는 거죠. 준칙이 발전하면 법칙이 된다. 그래서 이런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어떤 규칙을 하나, 나만의 생각, 나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도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건 아직 나만의 생각에 불과하니까. 근데 남을,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준칙이기 때문에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른 학생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법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나의 준칙일 뿐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준칙과 법칙을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세운 규칙, 내가 세운 규칙을 준칙이라 부르고요. 내가 세운 규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보편화된 것이고 비로소 도덕 법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칸트가 이제 도덕 법칙 세웠는데요.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은 인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해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도덕 법칙이죠.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위한 도덕 법칙인 것이죠. 예, 인간을 위한 도덕 법칙이다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그런 윤리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칸트 근데 이렇게 아주 뛰어난 생각인데요. 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인간 다음에 핵심 요소인 도덕.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동물과 다른 점이죠.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을 하고요.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칸트는 인간 다음의 핵심 요소를 도덕이라고 본 거죠. 도덕. 그렇지만은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 아까 무조건적인 명령이라 그랬죠? 칸트의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명령, 그러니까 조건,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덕 법칙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격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요. 내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될까요? 물론 도덕법칙으로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도덕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칸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약속 장소로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런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비판하고 새롭게 나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칸트주의라고 하는 로스라고 하는 영국의 윤리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윤리학자인데요. 이 영국의 윤리학자 로스는 이 칸트의 음론이 참 뛰어나긴 하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언명령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건 무조건적이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가 서로 상충하면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지적하고요.
이 사람이 조건부적 의무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조건부적 의무론. 그래서 이 조건부적 의무론은 뭐냐면요. 의무 간에 상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만약에 다른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그 두 가지 중에 뭘 지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자, 약속은 지킨다. 이건 도덕법칙이라고 해봅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의 도덕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거 여러분 도덕법칙 맞겠죠? 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도덕법칙이 되겠죠. 끼치지 마라. 근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둘 다 도덕법칙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 장소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안 좋아요. 막 보니까 체온이 뭐 38도 막 이상으로 올라가고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약속 장소에 가서 친구한테 그걸 내가 전염시키면은 큰일 나겠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도덕 명령이 있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도덕 명령이 있는데 이미 약속은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도덕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해요.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몸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도덕 명령도 따라야죠. 이것도 따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요거 간에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지금 상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도덕 법칙을 따라서 행동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맞아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번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업 명령 간에 의무 간에 상충했을 때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다 큰 정업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로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로스의 주장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까는 칸트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명령이라 그랬죠? 네, 정업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로스는 아니다. 조건에 따라서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다 큰 정업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로스 주장도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는 칸트의 주장보다는 개인적으로 로스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설명을 잘 들었다면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칸트주의, 즉 로스의 의무론은 현대 칸트주의, 로스의 의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인권 사상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 칸트의 어떤 의무론이 이제 보완이 돼서 이것이 이제 로스의 조건부적 의무론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것이 현대사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상당히 이것도 설득력 있는 그런 윤리학설로서 새롭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교과서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요. 칸트는 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불행을 낳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이건 어떻죠? 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칸트는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중시한다 그랬죠? 결과가 아니고 동기만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무, 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그랬죠? 사람의
인간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할 뿐이지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행을 낳게 되면 이거는 공리주의적인 생각이죠. 그죠? 공리주의. 아까 공리주의하고 칸트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거 관계 없습니다. 칸트는 비록 내가 불행을 낳게 되더라도 내 선의지에 따라서 동기가 나쁘지 않았다면은 그 도덕적 행동은 옳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X가 되겠죠? 예, X가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칸트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도 이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떻습니까?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된 것은 본능적 욕구인가요? 아니죠. 도덕 법칙의 근원은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 그냥 정업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지 이렇게 본능적 욕구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자, 로스는 상황에 적합한 조건부 의무를 도덕적 직관으로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분 이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유심히 잘 들었다면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 도덕 법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 도덕 법칙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도덕 법칙이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기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것은 결과를 사실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도덕적 직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상식 또는 직관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애시당초 실천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실천 이성으로서 우리가 도덕 법칙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로스 역시 현대 칸트주의자로서 도덕적 직관에 따라서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공리주의처럼 뭐 결과를 따져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것은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유심히 잘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맞겠죠? 예,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칸트의 음으론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 칸트의 음으론 공부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영상 들어주기 바라고요. 교과서도 꼭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